안녕하세요. 인천정입니다. 내일이 11월 3일이죠.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상장이 되는데, 우리가 카카오페이는 꼭 좀, 지난번에 카카오뱅크도 그랬지만, 이게 무한회사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하고, 무한회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꼭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카카오페이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리포트를 좀, 리포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리포트를 골라봤어요. 올해 거래액은 100조 원이 될 것 같다. 100조 원. 거래액이 100조 원이니까, 이게 뭐, 100조 원의, 이게 매출은 아닙니다. 거래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작년 대비해서 50% 성장하고 있다. 올해 거래액이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 거래액이 48조 원, 이제 약 138% 증가했고요. 2020년 거래액이 66조 원, 38% 성장했고 2020년 거래액은 그 소프트 랜딩형 둔화가 아니라 하드 랜딩형 둔화한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압도적인 송금 성장성은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어쨌든 올해의 100조 원 거래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개의 그 리포트를 같이 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매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송금액의 성장은 큰 폭으로 둔화되었지만 온라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결제액은 카카오 커머스와의 시너지로 내부 온라인 결제와 커머스 동반 고성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예탁계좌 회자 호조, 페이머니를 활용한 송금 이체 방식 결제 고성장, 온오프라인 외부 가맹점 집속적 증가, 외부 가맹점의 고성장 지속,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는 일이야. 일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하는 일이 이런 거란 얘기죠. 온라인 결제, 뭐 잘 아시죠? 온라인 결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카카오 커머스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에서 내부에서 결제되는 거하고 또 그 커머스의 그 고성장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커머스와 같이 커가는 기업이다. 또 페이증권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계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한 송금, 이체 이런 거, 또 외부 가맹점의 지속적 증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외부 가맹점 뭐 이런 거 네이버 페이보다 크다는 거죠. 외부 가맹점을 본다면 결제액만 본다면 외부 가맹점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를 보면은 네이버보다 크고 마켓시어가 압도적인 일이다. 그리고 거래액 대비 수수료율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 결제액 송금액 이런 순이다.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결제고 그 다음에 송금은 이제 뒤로 밀렸다는 얘기죠. 송금은 10회까지 무료고 10회 초과 시 건당 500원 수수료라서 거래액 대비 수수료는 매우 낮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핵심 사업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라는 얘기죠. 금융 플랫폼 서비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제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크가 되어 있다. 포인트 페이백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많았잖아요. 그 카카오페이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다른 그 회사 다른 이제 그 해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 기업과 좀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카카오 커머스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내부가 있고 내부 카카오 커머스에서의 결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페이 증권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 증권 예탁계좌 호조 이런 거, 그다음에 외부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의 성장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급성장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펀 뱅킹 수수료의 절감, 증권 예탁계좌 잔고 가파른 증가로 인한 대규모 송금 트래픽, 그러니까 증권과 보험과 카드와 이런 걸 엮어놨다는 얘기죠. 다 엮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뭐냐면은 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아마존 페이가 있어요. 아마존 페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페이가 있고 스퀘어가 있죠. 뭐 이것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로빈후드 있고 로빈후드. 그다음에 애프터페이가 있습니다. 애프터페이. 그다음에 쇼피파이. 그다음에 엔트그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내용들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및 요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이제 기업들과 카카오페이가 비슷한 모양이다 하는 거.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에 금융당국의 기류 변화, 핀테크에 대해서 약간 좀 끌끌어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유는 늘어난 고객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고객을 기반으로 이익 창출해야 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지급결제 송금 비즈니스와 고객이 같은 금융에 자신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급결제가 카드가 좀 많이 쓰는 것 쪽이죠. 카드 쪽과 송금 비즈니스. 이게 이제 같은 고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목 상권 논란에서 자유롭고 락인 효과가 더 크다.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는 얘기죠. 카카오뱅크와 같은 언택트 금융회사의 성공적 안착, 카카오뱅크가 잘 안착이 됐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상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더 재밌는데요. 언번들링 제휴보다도 직접 진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 인허가를 통한 직접 진출. 그 이제 카카오와 토스가 이제 그런 식이고, 둘째는 언번들링.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식인데,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간접 진출. 이게 이제 그 네이버인데, 뭐 미래셋이라든가 여러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소위 이제 게이트만 하는 거죠. 금융 게이트.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방식인데 이런 그 언번들링 제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식의 어떤 그런 그 게이트형 금융 게이트보다는 오히려 직접 은행을 설립하고 증권사, 보험사 설립해서 해서 나가는 그런 형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은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다. 국내 대형 플랫폼들은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하면서 지급결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간편결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간편 송금도 중요해요. 근데 간편결제 더욱더 중요해. 결제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쉽거든요. 아주 뭐 결제가 뭐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로 결제하면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식인데 옛날에는 그 송금했어야 송금하고 사람 확인하고 얼마나 어려워. 근데 카카오가 그걸 대신해 주니까 뭐난 카드도 싫어, 그냥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 요걸 이제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후결제로 좀 카드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편 결제가 지급 결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020년도 작년도에 간편 결제 금액은 75조 원이다. 그 중에서 네이버 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빅3가 점유율 65%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9% 확대되었다. 지급결제 시장에 굉장히 가는 잠재적인 금융 고객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자신 있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소호 금융을 중심으로 후불 결제,
금융상품 중개 등이 블루오션이다. 이제 후불 결제가 이제 지금 나오죠.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후불 결제가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죠. 세계적인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권에 등한시했던 틈새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 SK증권 리서치는 고성장 섹터로 소호금융, 후불 결제, Buy Now After Later, 이걸 BNPL이라고 하죠. BNPL. 그다음에 금융상품 중개. 요건 이제 우리 뭐 여러 뭐 무슨 금리가 낮은 상품, 금리가 낮은 그 대출이 뭐 있느냐, 금리가 높은 예금은 뭐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SOH 소호금융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네요. 소호금융. 그렇게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적인 문제다. 요약해놓은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요약해놓은 부분이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9만원에 상장이 됐어요. 9만원에. 내일 이제 9만원 상장이 되는데, 9만원이죠. 9만원. 공모가 상당 9만원, 그러니까 6만원에서 9만원이었는데, 9만원 상당, 공모가 상당 9만원에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9만원에 상장되면은, 시가총액은 약 11조가 됩니다. 11조. 9만원에 상장이 되면. 그죠? 자, 9만원에 상장이 되면 이제 11조가 돼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시가총액이 11조가 됩니다. 9만원 상장이 되면. 근데 9만원에 상장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1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9만원에서 상장되면서, 시초가가 18만원이 될 수 있잖아. 최고가로 간다면 18만원. 그 18만원 상장해서 이제 30% 올라간다면, 주가가 23만 4천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23만 4천원까지 간다면 시총이 거의 뭐 30조 가까이 됩니다. 30조. 그래서 30조 정도 시총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보다도 좀 비싼 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보다 비쌀 거 있을까? 비싸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일 23만원까지 따상을 갈 수는 있어. 따상할 수 있지만 따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상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18만원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18만원 정도. 18만원 정도면은 시총이 한 25조 가까이 되겠죠. 18만원 정도. 그래서 한 1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가 그 주가의 내일 주가의 맥시멈 뭐 이렇게 이제 봐요. 맥시멈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봐야 됩니다. 과연 뭐 내일 18만원까지 갈지, 아니면은 9만원에서부터 오히려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갈 수 있는데, 어쨌든 9만원을 상단으로 보고 9만원에 시작이 돼서 23, 4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8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만원 위에서는 매수하지 말아라. 18만원 아래에서 매수해야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물론 이제 9만원보다 주가가 내려간다면 무조건 매수고, 예를 들어서 한 12만원까지도 무조건 매수입니다. 12만원은 무조건 매수, 12만원 아래는 무조건 매수, 18만원 이상은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다. 그렇게 이제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대응하면 되겠다는 거고. 뭐 중요한 것은 또 내일 저녁에 그 FMC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이제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뉴욕이 지금 그 뉴욕 선물을 보게 되면은 며칠 동안 급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욕 선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나스닥 S&P도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뉴욕 선물은 이제 0.26%, S&P 다우존스가 0.26%, S&P 500이 0.18%, 나스닥은 0.63% 상승이거든요. 선물은 안 그렇구나. 참, 선물은 지금 현재 나스닥 다우의 선물은 약보합, S&P 500 선물은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은 약간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실시간 선물은 뭐 보합 정도 등락하고 있다. 그리고 S&P 500도 지금 잘 올라왔죠.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계속 그 최고치를 가고 있고, 나스닥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오늘은 몰랐습니다만은 좀 빌빌거리고 있죠. 보시면은 모양 보면은 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34포인트 올라와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내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어제 그저께까지는 모양이 좀 안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내려와 가지고 20일까지 이탈했었는데 오늘 또 20일에서 복귀가 됐어요. 복귀가 됐는데 마지막에 조금 밀려 가지고 조금 위에 끝맛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모양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3천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7,600을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3천억과 7천억을 샀단 말이죠.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또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에서 7,500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해서 볼게요. 일별로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한 3일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죠 지금. 그래서 그러다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 오늘은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간 8천억을 매도하다가 1조 4천억을 매수한 굉장히 강력한 매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약 1조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했다가 오늘 이제 매수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10월달 이후에 기관들은 확실히 매수로 돌아섰어.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 일변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매도 일변도는 아니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약간 외국인들은 수급상으로 조금 매도의 기운이 좀 남아있어. 기관은 확실히 매수고 또 외국인의 매매를 좌우하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 추세예요.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지만 요렇게 1200원에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 나왔지만 반등이 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 같아. 그래서 여건 자체 뉴욕 증시의 상승과 또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외국인들의 태도는 조금 매수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직은 확실한 매수가 아니고 중립에서 약간 매수로, 기관은 확실한 매수. 수급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종합지수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양 자체가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위에 꼬리를 달긴 달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이야. 추세는 이렇게 이제 21선 추세가 하락이고 61선도 하락이고 120선도 하락, 다 하락이란 말이죠. 하락인데 하락하다가 이제 2900에서 지지를 만들고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다. 반등이 시도되고 있고 일단 21선 돌파해가지고 20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오늘 그렇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간다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겠죠. 여기 2900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겠고 올라간다면 위에 이제 저항 라인 3100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수의 기술적 모습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2900 지지 라인, 그다음에 3100 저항 라인. 그렇죠. 3100이 상당히 강하죠. 저항 라인이 이렇게 저항이 강합니다. 갭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2900은 이제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져 올라왔고 20일 통과했으니까 일단 2900 지지 라인은 견조해지고 있다. 그래서 2900과 3100 사이에 지금 한 300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3000 정도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뉴욕의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 3000포인트에서 방향성 잡지 않겠냐. 내일은 이제 FOMC 전이고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은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내일 모레 목요일 날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000에서 지수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을 잡지 않겠냐는 거죠. 지수가 3000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간망하면서 보내고 모레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 코스피가 뭔가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FOMC가 끝나고 테이퍼링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테이퍼링 결정이 악재 해소, 테이퍼링 다 예상했던 거니까 악재 해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야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우리 이머징 마켓은 안 좋은 거야 하고 악재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도 목요일과 금요일날에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금에 우리가 내일은 뭐 별게 아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방향성이 나옵니다. 과연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대로 가는 대로 이제 따라서 매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2,900까지는 간망. 밑으로 간다면 3,000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내일 말고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날에 3,000을 깨고 내려간다면 2,900까지 갈 때까지는 간망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뭐 일단 3,100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3,100을 돌파한다면 이제 매수 사인이 난 거다. 네, 강력 매수 사인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3,100 돌파 시는 3,100을 돌파한다면 뭐 목금 또 다음 주에 들려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최초의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매수 신호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에 대한 제 생각은 중립인데 다만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펀더멘탈 상에서 나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뭐 하락은 아닌 것 같고 상승에 조금 더 무기가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 대장주의 모습인데 사실 대장주가 참 애매해요. 삼성전자가 바닥 잡았냐? 애매합니다. 바닥은 잡은 듯 해. 그러면 상승 전환하는 것이냐? 애매해.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할까 이게? 삼성전환 하는 것이야?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7만원대에서 지금 바닥 잡는 신용을 하고 있다.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봐야 7만원에서 뭐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반등한다고 먹지는 생각하지 말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뭐 강력한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같다. 그런데 디램 반도체의 디램 반도체 현물가의 모양도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뭐 12월 달에 그 장기 고정거래 가격이죠. 고정거래 가격이 또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고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방어적으로 중립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죠. 주가 많이 내려온 것은 좋은데 상승 전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200만 주, 300만 주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200만 주, 300만 주 매수는 긍정적 부분이다. 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주, 30만 주.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도 매수가 꾸준해요.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엔터와 게임주인데, 이 게임주가, 위메이드가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10루타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그리고 이제 후발로 뭐 컴투스 뭐 게임빌 뭐 다 쫓아왔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제 뭐 게임주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메이드가 이제 하락 전환하게 되면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엔 뭐 급하게 올라 2달 정도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메이드가 하락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게임주는 위메이드를 보면서 대응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지적재산권 쪽은 뭐 별 재미가 요즘 없고, 하이브나 YG엔터 같은 SM 같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오프라인 공연 같은 거가 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YG엔터도 뭐 모양이 적은 것 같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SM도 그렇고, JIP도 뭐 그렇습니다. JIP도 나쁘지 않아요. JIP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펜엔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그 싸다는 매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아직까지 그 게임주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지만 엔트주는 좀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작다라는 거. 또 이제 그 소위 드라마 뭐 제작소 같은 데는 주가가 힘이 별로 없네요. 또 종합적으로 CJENM 같은 건 좀 너무 무거운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종합에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진다면 이제는 엔트주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너무 올라서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 또 투어주들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하나투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하기에는 조금 걸기작되는 게 확진자 수가 아직도 뭐 1,500명, 2,000명 나온다는 거. 요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이제 당국이 위드 코로나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아마 밀고 나갈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여행주 정도가 가장 부담 없지 않냐. 또 모더런 카지노 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현대차가 별로 못 올랐어요. 주가 아직까지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 뉴욕에서 지금 테슬라도 급등하지만 포드도 좀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이슈가 약해지면서 이 자동차 쪽에서 일단 좀 생산이 좀 원활해지고 그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없어진다면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겠죠. 4분기, 내년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나 더불어 LG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노베이션 LG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2차전지의 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원상 복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LG화학과 삼성SDI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소부장에서 굉장히 그 급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요 40만원대에서 딱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40만원에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40만원에서 하락의 교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있는데 오늘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리포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번에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된 것은 CATL의 LFP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LFP를 테슬라가 좀 채용하겠다. 스탠다드급에서는 LFP를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LFP를 채용하겠다라고 한 거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중국의 CATL이 사실은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좀 떨어져요. 우리처럼 효율이 높은 코발트, 망간, 리튬을 섞은 이런 이제 그 배터리를 아직 잘 만들지 못해요. 여러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이런 거 좀 약간 그 뭐 저급한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가 어떤 사람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싸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리튬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를 이제 서로 수평으로 비교하면 가격 차이 별로 없어요. 그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 대비 가격 차이거든. 효율 대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CATL을 고려해서 테슬라가 스탠다드급에서 뭐 CATL에 좀 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효율 대비 가격을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계속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 인산철 배터리는 아직까지 가격이 뭐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요거가 더 경쟁력이 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도 LFP 배터리를 그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만들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걸 뭐 만들어야 되나? 그거 저급한 건데 저걸 만들어 가지고 과연 팔릴까? 우리는 역시 그거 아니라
이 그 CATL이 만든 저급한 것이 아니라 리튬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 배터리를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2차전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잠시 테슬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는데 그건 이제 다 그냥 이유예요, 이유.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상관없는 얘기다. 요즘 이제 리포트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관없는 얘기고, 그리고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조금, 멈춰 있는 것은 그냥 단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수급 조절하고 있다. 매물로 소화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LNF를 필두로 한 양극재 종목들의 조정은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 CATA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용하겠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기술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수요는 좋은 쪽으로 가죠. 효율이 좋은 쪽으로.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옛날 아파트가 싸지만 아파트 새롭게 좋게 만들면 그쪽으로 몰립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품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좀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승자다라는 관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것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뭐 걱정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걱정하는 건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LFP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 바라겠고, 더불어서 그에 이제 양극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2차전지의 종목군들, TSI라든가 CIS라든가 여러 종목들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렸는데 이것들도 단기로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어갔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제가 꼭 사자란 말씀 많이 드리죠.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정말 절호의 매수기입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결국 현대차 기아차 올라갈 거예요. 현대기아는 점차 공급망도 개선되고 따라서 일단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고 내년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는 이렇게 주가 조정받을 때 꼭꼭 쟁여 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카카오를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나? 오늘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수급 보니까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44만 주 샀어. 많이 샀죠. 많이 샀어. 44만 주 매수는 이때 54만 주 매수 이후에 최고의 매수야. 기관도 20만 주 매수했어. 어제도 기관이 20만 주 매수하고 이때도 27만 주 매수했죠. 그래서 거의 한 10일 전쯤에 50만 주 매수하고 오늘 처음으로 40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그 전에 한 10일 전에 27만 주 매수하고 오늘 20만 주 매수했어요. 어제도 20만 주 매수했어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기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시작하는구나. 지금 보세요. 정말 본격적으로 매수죠. 카카오하고 카카오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많이 하죠. 기관도 계속 매수해요. 기관은 옛날부터 무지하게 많이 매수. 그래서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팔 때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아마도 모르죠. 이제 12월 중순까지도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중순까지도 요 15만원을 돌파 못할지도 몰라. 12월 중순이 지나고 내년으로 가면은 가장 또 급하게 올라갈 종목이 바로 카카오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꼭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카카오가 계열사가 자꾸 상장돼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사세요. 네이버는 카카오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기업이니까 네이버를 매수해도 좋다는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 종목들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 바란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좀 주가가 올라왔던 게임주들은 위메이드가 하락으로 전환되면 다 같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의 동향을 잘 보라는 얘기. 엔트주는 아직까지 괜찮다. YG 엔트라든가 SM이라든가 하이브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페넨트도 괜찮고 이런 건 아주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투어주들이 아마 곧 올라갈 것 같다. 투어주하고 엔터주에 좀 신경 쓰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들은 계속 매수야. 또 현대차 같은 전기차 계속 매수다라는 거. 카카오페이는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로 온다. 12만원을 하단, 18만원을 상단을 보니까 12만원에서 매수고 18만원에서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 있나요? 예, 남북 경협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 남북 경협조 아직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뭐가 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남북 경협조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실시간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녹화로 해서 올리는데 뭐 오늘만 그렇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8시에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나면 또 제가 실시간 방송 하니까 그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곤한 하루였습니다만은 즐거운 밤이 되시 바라겠고 멋진 잠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멋진 하루 시작하시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다라는 거. 목요일날 방향성 중요하다. 목요일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목요일날 만약 내려간다면 1900이 라인이고 목요일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에 가지고 3100이 중요하다. 3100을 돌파하는가를 잘 봐라.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